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계 원칙의 제정 방법 볼 건데요. 지금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회계 원칙, 회계 기준과 원칙은 엄밀히 말해서는 좀 달라요. 회계 원칙은 말 그대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해가지고 갭이라고 불러요. 갭. 그래서 US 갭, K 갭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원칙은 그래도 일정해야겠죠. 원칙은 일정해야 되고 그 원칙 하에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개념 체계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개념 체계가 바로 이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그 원칙과 기준을 구분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원칙과 기준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고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떤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자, 시험 목적상 보면 갭을 제정하는 기관은 다양하다. 그래서 나라별 기업별로 적용하는 갭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은 US 갭을 적용하고요. 한국은 K 갭과 IFRS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은 외관법에서 얘기하는 기업들 중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줄여서 K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험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나올 거예요. K갭이라고 나오기보다는. 됐어요? 그래서 외관법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그 기업들의 어떤 뭐 스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고, 만약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K갭. 아시겠죠?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뭐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뭐냐? 상장 금융기관, 법금융기관, 그냥 상장법이나 보시면 되고 비상장법이나 보시면 되는데, 이걸 100%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비상장법인 중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다. 원칙 중심. 원칙.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원칙을 따르긴 하지만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있지만 어떤 그 원칙을 적용하는 입장에서 그 해석의 영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좀 있어요. 유연성이. 하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규칙 중심입니다. 이 규칙 중심이 뭐냐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꼭 이렇게 회계 처리해 이거예요. 원칙 중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회계 처리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정가치평가와 역사적 원가 요거를 구분할 건데요. 공정가치평가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시장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가. 역사적 원가는요. 이거는 과거의 산 가격. 얼마 주고 샀는지. 그런 느낌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을 배우죠. 연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연결 배워요.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예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개별 재무제표 중심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물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연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연결을 해요. 그 연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기업을 섞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 있는 연결 회계에서 다 배울 거예요. 두 기업을 섞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섞어요. 섞는데 그래도 안 섞는 거 위주로 일단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섞는 거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IFRS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섞는 걸 보고해요. 섞는 걸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 섞은 거 보고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중심과 손익계산서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 그 100% 맞는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차이를 일단 보죠.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지금 네가 얼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재무상태표거든요. 지금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의 빚을 부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고요. 손익계산서는요. 너 지금 1년 동안 얼마 벌었어? 응? 너 매출이 얼마고요? 원가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손익계산서죠. 둘 다 필요하잖아요. 둘 다 필요한데 뭐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의 제정 주체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자유시장 접근법 회계 기준을 그냥 시장에 맡기자 경제제니까요 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아니다. 회계 정보는 공공재니까 누가 규제를 해야 된다.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규제기관이 회계 원칙을 제정해야 된다. 이게 규제 접근법이고요. 아니다.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제정을 하자. 민간기관이 제정하는 걸로 하자. 이게 경제제예요. 우리는 어느 관점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론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공재 측면에서 보죠. 공공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회계 정보를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질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유리한 것만 제공하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래요. 불리한 거는 제공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 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자, 국제회계 기준의 이점을 볼까요? 자, 국제회계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까 IFRS라고 한 거 있죠? IFRS. 그럼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 나라도 동일한 매뉴얼, 이 나라도 동일한 매뉴얼. 내가 만약에 캐나다 가가지고, 캐나다는 국제회계 기준인가? 캐나다도 그럴걸요. 내가 만약 유럽은 거의 다 국제회계 기준이니까. 내가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어떤 기업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면 독일 회계 기준을 새로 공부하게 되면은 또 오래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은 작성이 좀 더 용이하겠죠. 분석이 좀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접근 및 자본 자유화가 용이하다. 회계 투명성이 개선된다. 이해되시죠? 투명하잖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재무제표, 국가 간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도 개선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업의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는 게 이게 뭘까? 자본 비용이 뭐예요? 자본 비용. 자본 비용. 이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비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이자 말고도 다양한 자본 비용이 있어요. 배당도 자본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이 자본 비용은 그냥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부가 투명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정부가 불투명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정부가 투명한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기업이 있는데 나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거야. 나는 정보를 제공 안 할 거야. 불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될까? 만약에 정보가 불투명한 친구가 이자를 싸게 해서 조달하려고 한다. 그럼 누가 조달을 하겠어요? 누가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좀 이자율을 높이면, 자본 비용을 높이면 정보는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뭔가 수익을 많이 주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 뭐가 커져요? 자본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라도 제공 잘 해야죠.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 그러면 자본 비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싸게 빌리는 거에 대한 대가로 나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국내외 자본시장 중복 상장된 기업의 재무보고 비용도 감소하겠죠. 예. 중복되어 있는 어떤 기업인데 뭐 똑같은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중립성도 유지가 될 거고 이런 것들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회계 기준이 있으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밑에 우리나라 회계 제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오지는 않지만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 아예 안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몇 가지만. 언제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했는지 그거 연도.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3원화되었다. 회계 기준이 어떻게? 국제회계 기준, 그 다음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3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됐다. 2011년 이전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소회계 기준과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게 있고 상장기업은 한국책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책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상장기업이 뭐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상장기업은 무조건 IFRS예요.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자 1장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상식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렸던 그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재무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맞죠? 장점이잖아요. 이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정보 이용자의 투자, 대출 등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수탁 책임의 보고 기능 맞죠? 그 다음에 내부정보 이용자 중 기업 경영진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여러분 재무회계랑 대비되는 게 뭐였습니까? 관리회계였죠? 이 4번은 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요거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형평 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는 주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무제표에는 아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거든요. 주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주석을 포함하지 않는 게 틀렸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자산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고요. 부채는 빚이고요. 자본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순자산 또는 자본이라고 부르죠. 그렇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숫자가 변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그런 게 바로 재무제표다.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막 바꾸면 안 돼요. 재정기관이 바꿔야지만 바꾸는 거지. 회사 사정에 맞게 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뭐 지 맘대로 수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매뉴얼을 지 맘대로 수정하는 거 안 돼요. 게임할 때도 매뉴얼을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할 때 매뉴얼 바꾸는 거 그거 뭐예요? 해킹이잖아요. 해킹.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지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도움을 준다. 재무 보고의 이점, 재무제표의 이점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수요자, 재무정보의 수요자. 그 다음에 그 수요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재무정보를 이용하느냐. 그 알맞게 짝지어진 거. 자, 주주. 일단은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기업이 잘 되면 뭐 내 그 부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근로를 위해서 뭘 판단합니까? 안정성. 주주는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라든지 종업원은 안정성에 좀 더 초점 맞춰요. 채권자도 안정성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틀렸네요. 3번이고 채권자는 뭐예요? 채권자는 이자랑 원금을 받을 목적. 채권자는 이자, 원금 받을 목적, 회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정성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은 이게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은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안 하고. 근데 공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죠. 물론 또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최대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또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많이 운영하게 되면은 수익성은 좋아지지만 안정성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자, 거래처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조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자,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 있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래서 중소기업 회계 기준까지 포함하겠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까지 해서 사모나 체계다. 사모나죠? 사모나. 사모나 체계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최근 회계 원칙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에서 제정하는 방법인 자, 규제 접근법이 있었고 자유시장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규제 접근법은 규제를 해야 된다. 재무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리고 회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좀 규제를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자유시장 접근법은요. 시장에 맡겨라. 회계 정보는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지네들이 원하면 만들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만들 거고 시장에 맡겨야지 왜 간섭을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좀 더 초점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규제 접근법이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규제 접근법이 자유시장 접근법에 비해서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이 아닌 규칙 중심이에요? 바뀌었죠? 원칙 중심이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이다. 원칙 중심. 자, 상장법인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할 수 없어요. 상장법인은요. IFRS입니다. IFRS. 비상장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틀렸어요. 비상장법인도요. 외관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면은요. IFRS 적용을 해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은 2번이고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회계기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기업 회계기준은 어디서 제정합니까?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다.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거 맞고요. 일반기업 회계기준. 2번. 주권상장법인의 연결자회사. 연결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이라면 연결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은 반드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배울게요. 이 5번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회사가 있고요. 모회사가 있습니다. 모회사랑 자회사는 어떤 관계냐? 모회사가요. 자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면 자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분이 되게 많으면 그 기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회사랑 자회사랑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으로 보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게 바로 연결입니다.
그래서 모회사랑 자회사를 마치 한 몸으로 보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그거를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죠. 자, 그때 연결로 묶었어요. 하나의 회사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연결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미리 한번 보는 게 좋죠. 그때 연결 모회사, 연결 자회사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자회사가 비상장이라는 거죠. 지금 비상장. 연결 자회사가 비상장 법인이에요. 자, 연결 자회사인 비상장 법인은 반드시 한국책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자, 지금 주권상장 법인의 연결 자회사가 비상장 법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권상장 법인, 여기가 상장이죠. 그렇죠? 얘 자회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연결은 상장은 IFRS, 비상장은 IFRS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상장이라면 무조건 IFRS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상장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일정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묶었어요, 묶었어. 그럼 연결은 요거는 IFRS라고 치고 요거는 일반이라고 치면 이 연결은 뭘로 볼 거냐? 그겁니다. 뭘로 봐요? 아니, 모회사가 자회사를 포함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모회사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IFRS 적용한다라는 게 2번 문구입니다. 2번 잘 알아두세요. 2번 문장 잘 알아두시고 주권상장법인의 연결 자회사가 비상장 법인이라면 연결 자회사인 비상장 법인은 반드시 한국책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 연결을 했을 때는 얘는 이제 뭘로 적용한다? 이제 IFRS로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 맞죠? 원칙 중심이고 전문가의 판단을 그래서 중시합니다.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기준서와 기준 해석서로 구성되어 있고 해석서의 발행을 권장하는 편이다. 자, 한국책대 국제회계 기준은 3번과 4번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원칙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원칙 중심이면 해석서 이게 필요가 없죠. 왜? 알아서 각자 잘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원칙 중심이면. 그래서 해석서의 발행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잘 해석을 해라. 그리고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권장하지는 않아요. 권장하지 않은데 실무적으로는 해석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 혼란스럽잖아요. 살짝. 너도 나도 뭐 다르게 다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뭐 해석이 다르고 막 뭐 가치관도 다르고 이러면은 많이 싸워요. 그래서 분쟁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가 분쟁의 씨앗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서가 실무에서는 많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IFRS 언제 도입했어요? 2011년부터 전면 도입. 이거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요거 2번 같은 문장 잘 알아두시고요. 4번도 뭐 나올 수 있는데 2번이 가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석서가 많긴 하지만 권장은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의 이점. 국제회계 기준의 이점. 자, 국제회계 기준의 이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접근 및 자본 자유화가 용이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회계 투명성이 개선됨에 따라서 자금 조달 시 조금 용이하다.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게 이자율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자본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요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두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고, 자,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 말 아시죠? 두 기업을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매뉴얼로 두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조금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감소한다. 중복 비용이 감소한다.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회계 처리만 적용된다. 자,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계 처리만 허용된다.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은 하나의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정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 있죠. 이게 기준만 이렇게 잘 적용하면 되잖아요. 정부의 여러 단체의 압력이 온다고 해도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기준이 이렇게 따르라는데요.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파트 1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파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